비상대책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이 있는 날입니다. 예비 경선에 출마한 당 대표 후보자 5분, 최고위원 후보자 9분은 모두 우리 당의 보배 2대입니다. 통합과 혁신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당을 승리로 이끌 우리들의 전사입니다. 어느 분이 선택되든 우리는 통합의 길, 혁신의 길을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14분의 후보자들에게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엊그제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파가 가라앉기는커녕 전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여론에 턱없이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상한 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짜깁기, 꽤 맞춤 수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보고했음에도 묵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 은행권 인사 문제, 문체부 국과장 인사 개입 문제 등 비선 실세 인사 개입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출 혐의를 받던 한모 경위를 민정수석실에서 회유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있었는데 묵묵부답입니다. 이제 특검만이 답안입니다. 특검은 원래 미국에서 생길 때부터 일반 검찰이 대통령이나 측근과 관계되는 수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대통령과 주변이 관련된 사건을 어떻게 검사 동일체 원칙이 적용되는 우리 법제 하에서 엄정하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이제 특검을 통해서 철저히 수사할 것은 수사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집무실인 청와대를 배경으로 권력 암투의 복마전이 전개되었는데 어째서 청와대에 책임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신규 취업자가 50만 명 이상 늘었지만 대부분 바쁜 일자리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니다. 그나마 취업자의 대부분이 50대, 60대 고령층이고 생산 주력 계층인 30대 취업자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당장 2017년부터 줄어들게 됩니다. 일할 사람이 늙고 줄어드는 인구 충격은 우리 경제의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경제 정책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뿐입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 이것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것의 다름 아닙니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에 눈이 멀어서 값싸고 나쁜 일자리만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죽하면 여당 지도부가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비정규직을 더욱 늘린다고 비판했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고집하고 있는 소위 민생경제법안도 방향이 아주 틀렸습니다. 선상 카지노, 학교 앞 관광호텔, 의료 영유화 등으로는 경제도 민생도 살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더 나쁜 것은 그것이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고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서 경제 민주화에도 역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 출범 3년 차입니다. 지난 2년 정부 경제정책은 실패로 판명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경제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가짜 경제 민생 법안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제안한 고용차별 해소,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상한제, 간병 부담 완화, 출산 장려, 임대주택 공급 등 가계소득은 올려주고 가계비 부담을 낮춰주는 업 앤 다운 풀뿌리 민생 법안을 놓고 밤새워 논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병근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여야는 의미 있는 두 가지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256일 만에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합의했습니다. 치유를 향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들과 피해 지역의 요구를 100% 반영하지 못했지만 그간 수십 차례의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서 배상 및 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와 안산과 진도 지역을 위한 지원 사업 그리고 추모 사업 등을 담아냈습니다. 아직도 많이 미약하지만 이제 특별법 합의를 계기로 우리 피해자들과 피해 지역이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합의 기구의 구성과 특위 구성 일정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어제 새해 첫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전월세 대책 등을 논의할 서민주거복지특위를 즉시 가동하고 대통령의 친인척 등의 비리 감시를 위한 특별감찰관의 추천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15일에는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간의 2+2 협상을 재개해서 정치개혁 특위 구성을 비롯한 특히 개헌 문제를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원내대표 간의 주례 회동은 정상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라 대안 있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전을 이루지 못한 과제도 있습니다. 혈세 낭비 100조 비리의 진상을 밝히는 해외 자원개발 비리 국정조사가 그렇고 국정농단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 중인 소속 문제가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의 책임있는 자세와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합니다. 특히 엊그제 비선 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가 있었지만 국민의 불신과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발표 이후에 침묵을 지키던 청와대가 어제 내놓은 몇몇 사람의 개인적인 사심이라는 발표는 국민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듯이 국정농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10%에 불과합니다. 국민 10명 중 단 1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이제 진실규명은 더 이상 검찰의 몫이 아닙니다. 청와대가 덮는다고 덮어질 일도 아닙니다. 민의를 대신해서 국회가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씨가 얘기한 미행설에 대한 사후조치 그리고 문서 유출에 대한 내부 감찰 등 재반 의혹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김영한 민정수석은 한 경찰관이 두려움에 떨면서 방송에 보도된 육성 증언, 청와대의 부동한 압력과 회유 의혹에 대한 진실을 국민 앞에 말해야 됩니다.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조작과 회유가 있었다면 이거는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른바 문고리 3일반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역시 인사 존행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진실을 증언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아닙니다. 정치 공세가 아닙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제2부속실장이 공직기강 비서관실 경찰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의혹, 제1부속실장이 유출문서 보고를 묵살했다는 의혹, 이것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운영위 출석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고 마땅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국민의 정부에서도 한 차례
참여정부에서는 4차례나 국회에 출석해서 증언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전례가 없다는 것으로 모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와대의 협박과 회유를 견디지 못한 힘없는 한 경찰관은 죽음을 선택했고, 두려움에 떨던 또 다른 경찰관은 언론의 공포와 불안을 토로한 채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김영한 민정수석, 그리고 의혹의 핵심인 문고리 3인방의 운영이 증인 출석, 그리고 진실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용은 국정운영의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이제 전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권청은 근본을 바로하고 근원을 맞게 하려는 노력은 청와대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 모레 국회 운영이 출석과 증언은 정권청원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만일 증인 출석을 거부하거나 청와대와 여권에서 이들의 출석을 막는다면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전적으로 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부재역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충북 진천에서 시작된 부재역은 한 달여 만에 충남과 경북, 경기 등 전국 4개도 33개 농장으로 대지에서 소로까지 퍼졌습니다. 정부는 그런데도 허둥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의 책임이 크다고 말합니다. 축산 농가들한테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돼지 사육농가 한 곳당 평균 125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백신 접종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하지만 이를 확인하는 절차도 방법도 없습니다. 부재역 예방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시급하고 발생한 부재역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조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부재역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축산농가 입장에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국회 부의장이신 이석현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혹시나했다가 역시나로 끝난 수사였습니다. 국정농단이라는 몸통에는 접근도 못하고 문건 유출이라는 깃털만 뽑은 수사 발표였습니다. 문건 내용이 허위라면서도 비서진이 왜 그런 허위 문서를 만들었고 외부로 유출까지 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습니다. 한모 경위가 스스로 청와대와 검찰을 어떻게 당할 수 있겠냐고 일부 방송에 말하고 있는데도 청와대 압력과 회유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습니다. 기업인과 연예인 얘기가 자료에 등장하는데 인간 사찰의 의혹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수사 결과를 국민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혹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언어는 국민이 알아들을 수 없는 안드로메다의 언어입니까?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것이 있다면 특검의 필요성밖에 없습니다. 조속히 특검을 시행하여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청와대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으로 국정농단이라는 암덩어리를 수술해야 합니다. 불통의 참모를 소통의 참모로, 공안형 참모를 민생형 참모로 전폭 개편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성곤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새해벽부터 일부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다시 살포했습니다. 마침 어제 법원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에 놓이는 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어제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합의했습니다. 작년 아시안게임 이후 모처럼 조성된 남북자 분위기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무산된 경험이 있는 만큼 남북 당국 모두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작년에는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으로 온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는데 어제는 강남의 40대 가장이 부인과 두 딸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질 만능 시대의 생명 경시 현상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삶에 대한 절망감, 또 미래 생활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우리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경제 성장도 복지 확대도 필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삶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정부와 사회 지도층에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인재근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4일 기니에서 귀국한 한국인 남성이 에볼라 의심 증상으로 격리에 수용됐지만 다행히 1차 검사 결과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격리 수용 사실을 숨기려 한 의혹이 있어 보건당국의 안일한 태도와 비밀주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의 에볼라 대응은 허점투성입니다. 지난 8월에는 추적 관리 대상이 도심 한복판에서 실종되는가 하면 최근에는 시에라리온 파견 의료진의 안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우리 보건당국의 수준과 능력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보건의료 단체들이 보다 못해 민관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 대답 없이 비공개 원칙을 보수하며 일방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상대로 국가의 방식은 곧 국민의 재앙입니다. 하물며 능력도 안 되는 국가가 재앙을 숨기고 협력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에볼라 비밀주의는 정부의 불능을 강화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 부족함을 인정하고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즉각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부족한 역량을 보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혜영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연말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밀어붙이기로 작심한 것 같습니다. 여당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보조 맞추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비정규직 근무 기간 연장을 원한다.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라는 고용노동부 설문조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2%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간 연장에 찬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설문에는 정규직 전환을 묻는 문항 자체가 빠져 있다고 합니다. 정규직 전환의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그 길이 없는 상태에서 비정규직 연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겁니다. 같은 시기에 한국노총의 한 조사부를 보면은 69%가 비정규직 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를 조장하는 정부의 장거래 양산법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고용의 하향 평준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기반적인 구조조정 시도 결코 과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얕은 꼼수가 아니라 경제 민주화의 큰 방향 속에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 문제 전반에 접근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 충고합니다. 같은 날 국회와 법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대책을 세우고 또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만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없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전단 살포가 지난해 2월 고위급
접촉이 최대 암초였던 점을 감안할 때 최근 들어 정부가 강조한 남북대화 재개 의지까지 그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어제 남북 당국의 상호비방 중상 중단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내용의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의안에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똑같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그것을 저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와 각성을 촉구합니다. 예, 비상대책위원회 발언을 마치고 오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자리인 만큼 두 분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태영 수원시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저는 전국 81분의 새정치민주연합 자치단체장들의 경기도 대표입니다. 또 경기도에는 17분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비대위에 참여해서 이렇게 발언기를 준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리 상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우리 당을 이끌어오신 선배님들의 풍찬 노숙 성과와 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의 지방자치 주춧돌이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당은 제대로 살피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8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하고 또 12월 2일 국무회의에 의결한 사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이라는 것은 광역시의 자치구 군 의회를 폐지하고 또 광역시의 자치구 군 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는 이런 지방자치 역행과 또 말살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구조로 회귀하는 이에 대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론으로 확실히 의견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가 너무도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 만에 초기에 재정자립도가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전체 평균의 재정자립도는 23% 수준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 재정이 심각한데 이에 대해서 중앙당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이에 대해서 구조 대책을 갖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특히 재원 대책 없는 국가 부담 비용의 일방적 지방 전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은 이미 다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당에서도 박광원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당론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또 근본적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비상대책기구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큰 자산은 참 좋은 전장의 지방정부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2014년 1,597명의 풀뿌리 정치인이 현재 당선돼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광역단체장 9분, 기초자치단체장 81분, 광역의원 349분, 기초의원 1,158분이 오늘도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생활정치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참 좋은 현장의 뿌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재정이나 권한의 취약성 속에서도 주민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복지전달체계 혁신, 혁신교육,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행정, 그리고 도시재생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와 공유 경제, 생태교통, 또 일자리와 주거복지 이런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좋은 정책으로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또 중앙당에서도 이 높은 국민 신뢰와 공감을 얻는 이러한 정책들이 자치시대에 또 사회혁신의 성과를 중앙정치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서 이것이 자치와 분권의 앞장선 새정치민주연합의 성과로 꼭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하나의 사례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집 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인구가 120만이 넘습니다. 지난해 광역시인 울산시를 인구를 초과를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창원시가 고양시가 100만이 넘었고 곧 성남과 용인이 100만 도시에 도달하게 됩니다. 창원을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5개 기초자치단체는 100만 건에 육박하거나 100만을 이미 초월한 도시들인데 우리 시는 지금 이러한 행정의 수요에 제도적 수요들이 제대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서 변화된 현실에 부응하지 않는 몸에 맞지 않는 옷들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를 요청하고 있고 이것이 또 현재 전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 당의 이찬열 의원 등이 대도시 특례에 대한 법안을 안행위에 상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회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은 이제 분권과 자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지방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주권 강화, 편익 증대를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지방 분권형 개헌을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이에 대해서 많은 단체와 또 자치운동 단체들이 이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꼭 이에 대해서 중앙당이 지방 분권형 개헌을 당론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당은 여의도 중심의 정치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현장을 방문해서 당 지도부가 생활정치 현장을 체험하고 국민들에게 지자체의 정가가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식도 국민이 참여해서 자유롭게 의사를 밝히고 토론하는 타운을 비틀 방식의 원탁 토론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재미나는 정치, 신명나는 정치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우리 당의 지방자치의 성과가 매우 넓고 두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생생한 모습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김광수 전북도의 의장의 발언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저희 지방의 발언을 들어주신 지도부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광수입니다. 그리고 전국 균형발전 협의회 시도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좀 전에 손 시장님께서 전체적인 말씀들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중앙과 지방 관계가 우리 당에서 그토록 척결하고자 하는 가불관계 성격이 굉장히 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의회에서만 의정활동을 지금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가 집에 단체장은 딱 20년 됐고 의회가 부활한 지가 지금 25년 그런데 처음에 만들었던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형식,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방의회 이렇게
새롭게 발전되고 변화되고 하는 그 내용 자체를 형식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지방의회 자괴감들이 많이 크다. 좀 전에 제가 지방의회하고 지방하고 중앙하고 가불관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중앙이 거의 입법권이나 정책 결정권이나 그런 예산을 거의 다 가지고 있고 예산 부분만 보면 우선 전체 국가 예산의 60%가 지방 예산인데 실제 지방 세입 예산은 20%고 나머지는 중앙에서 조정을 해주는 거죠. 다양한 형태로 공모사업을 했든지 뭐 필요요구든 이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예속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오히려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지방의 어떤 대단히 어려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나마 또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은 대단히 미약하다. 지방의회가 사실은 지방의회 인사권 문제가 사실 가장 심한 문제입니다. 사실 지방의회에서 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을 하고 예산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다양한 지방의회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방의회에서 그 역할을 보좌하는 인력들은 다 집행부가 단체사항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인력.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실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부분들이 행정부로 거의 다 들어가게 되고 예를 들어 심하게 하면 예산 심의하는 부분에서 일부 삭감이 되면 그 부분들이 바로 지방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사회단체나 이런 쪽으로 의회로 안 열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방의회가 너무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부분들을 저희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최소한 의회 직렬을 일부라도 좀 신설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전문화돼 가는데 지방의회 의원 개인이 이런 모든 다양한 복잡한 부분들을 다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개인한테 모든 무한 책임을 줄 수 없는 것들이 현실이고 그래서 그 정책 보좌 인력의 필요성이 아주 시급합니다. 그 정책 보좌 인력이 없으면 지방의회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책 보좌 인력을 보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없이 요구를 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큰 틀에서 의회 인사권 부분들하고 정책 보좌 인력들은 있어야 좀 지방의회가 최소한의 운영을 하겠다 이런 요구를 지도부에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그러니까 초창기 만들어졌던 그 형식 이 부분들을 발전되는 내용에 따라서 이제 수정하고 변화할 필요가 절실한데 지방자치법 개정들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지방의회 현실을 많이 헤아려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다른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거 말씀 아주 시기적절하게 그리고 공평한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정책위원장께서 이 두 분 견해에 관해서 우리 중앙당의 입장이 있으시면 설명. 지금 두 분은 우리 기초자치상의 노르선 시장님 말씀과 우리 도의회를 또 도의회 의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회 의장님이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우리 중앙의 행정자치 안행입니다만 안행에서 많은 주장을 후반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정부가 결단을 못 내리는 것 같습니다. 보좌인력도 그렇고 의회들과 관련된 신뢰를 인사권 독립과 조직권을 지방으로 넘겨주는 데 대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손 시장님 제시했던 창원시라든가 손시장과 거의 인구규모로
두분 주장과 같다 이런 좀 강조하는 데서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방자치를 압살 폐지할 건가 하는 연구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 특히 구의회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우선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전북도 의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의회의 인사권조차 독립이 안 돼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구청장이 관할하는 인력들이 의회의 행정과 정책보좌를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부터 제대로 한 다음에 다른 논의를 해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지금 지방자치 자체를 부정하고 가치와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근본 태도를 저희 당에서는 좀 분명하고 강력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그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독립하는 것, 그리고 전문위원들을 보강해서 제대로 된 정책 보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우리 당론으로 정하고 입법 절차를 당의 방침으로 추진하기를 제안합니다. 우리 염태영 시장께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분들하고도 우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시종 총국지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은 새로운 신중앙집권화 시대로 가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정윤회 게이트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극에 달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가 모든 걸 틀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에서 지방에서도 이 권력 분산도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 이것이야말로 시대적인 요청이고 이미 늦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여야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나아가는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이 개헌이 왜 필요한가, 중앙 권력이 비대화지고 있고 지방이 아주 열악한 형태로 나아가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강력하게 15일 날 당대표와 원내대표 회동에서 우리 염태영 시장이 주장한 이 지방 분권 개헌, 이것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두 분을 잘 모셨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진지한 토론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책의장은 지방자치단체 장을 몇 번이나 경력을 갖고 계시고, 우리 원혜영 비대위원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하시고 지금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하는데 가장 정책위 의장과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 관심 갖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 분의 가르쳐를 드리고, 우리 원내대표가 앞장서시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안이 법제화되는 과정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원칙적인 문제는 저 두 분 대통령이 두 분 사진이 걸려있는데, 한 분은 지방자치를 목숨 걸고 단식해서 얻어낸 분이고, 한 분은 지방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를 옮긴 시도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가장 살아있는 날이 바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지금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출신 두 분 기초단체 당의회 자리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감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구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들입니다. 불안감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안에 담긴 구 자치단체 폐지안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당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그런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재정 위기 상태에서도 비상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특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 중에 지방과 관련된 일은 기초자치단체장을 포함한 4대 기구의 위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으로 열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 좀 드립니다. 두 분 다 앉으셨죠? 예, 다른 집권 안이 없으시면 네, 매우